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공윤희, 윤예림 지음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에 허덕이는 인구가 줄어들고 자금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들어서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류가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 골치 아픈 환경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정교해지면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 민주주의가 발전할 거라는 희망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뛰어온 세상은 상상 속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는 빠르게 커져가고 있지만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의 빈부 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무차별적인 개발, 편리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소비가 늘어나 지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제는 생명체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왕래가 쉬워진 세계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통신기술이 발달했지만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권력은 사라질 줄을 모릅니다. 이처럼 풍요와 빈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오늘날 발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 Leave no one behind. 2015년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 원칙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이루어야 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경제 성장에 관한 목표 외에도 양성평등 실현, 양질의 일자리 확대, 도시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공정무역 증가와 같은 사회 통합에 관련된 목표는 물론이고 깨끗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확대, 육지와 해양 자원 보존,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환경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포용적인 정책과 제도를 위한 거버넌스도 주요한 축으로 부각됐습니다. 물론 세계 이슈를 알기만 해서는 오늘날 세계가 처한 위기를 나의 삶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난민이 발생한다고, 경제 위기는 어떻게 내 일자리를 빼앗을까, 물이 상품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라면을 먹을수록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과 같이 나와 지역 사회, 세계를 연결하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내 일상의 연결고리를 찾아갑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공동의 미래를 가꾸는 일입니다. 세상을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일이자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바로 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바뀌면 오늘이 바뀌고 오늘이 바뀌면 내일이 바뀝니다. 나는 오늘부터 세계 시민입니다. 프롤로그 중의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모두 17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일까? 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에이즈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 아마존의 검은 눈물이 흐른다. 황금알을 낳는 바다. 제3의 지구는 성공할 수 있을까?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악몽.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드셨나요? 왜 세계화가 문제일까? 국가는 어떻게 리바이어던이 되는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여행 이야기.
그 많던 식량은 어디로 갔을까? 누가 빚을 짊어질 것인가? 둥지에서 쫓겨난 사람들, 과학자에게도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필요하다. 외계인과 동거하시겠습니까? 국제개발 원조가 문제가 될 때 이렇게 17개의 주제 중에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주제, 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전쟁의 원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에는 물이 될 것이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이스마일 세라겔딘의 말입니다. 물이 곧 인류의 미래라는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3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수도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며 오염된 물로 5세 이하 어린이가 2분에 1명씩 세상을 등집니다. 게다가 주요 강줄기를 둘러싼 이웃 국가 간의 물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분쟁은 끊일 줄을 모릅니다. 세계 물의 날은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도대체 물은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수백 년이 지난 후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여름 휴가를 해외가 아닌 화성으로 가는 상상을 하고 또 누군가는 아침밥을 차려주는 로봇을 생각할 겁니다. 어쩌면 100세 시대가 아닌 300세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녹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먼지를 풀풀 날리며 낡은 차들이 경주하듯 빠르게 달립니다. 이곳은 22세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높은 빌딩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모래 위를 기어다니는 도마뱀과 지배자 입못한 조가 어쩌다 한번 내려주는 물뿐입니다. 조지 밀러 감독이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그려낸 미래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핵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후 물을 차지한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조지 밀러 감독의 팬들에게 암울한 미래는 그리 낯설지 않은 소재입니다. 이전 작품에도 항상 모래로 가득한 사막이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감독의 시선이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쟁탈전에서 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상상을 한 걸까요? 인도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여느 여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건축 1001에 실린 호수 궁전을 보기 위해 인도 남부의 우다이 푸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인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카슈미르에서는 물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대요. 공을 차고 놀던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단어는 바로 물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듣는 순간 감독의 머릿속에 영화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100년 후 지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매드맥스에서 그려진 것처럼 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요? 세계 지도를 보면 육지보다 바다 면적이 훨씬 넓어 지구에 물이 넘쳐날 것만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매년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내리고 땅속에는 시원한 지하수가 흐릅니다. 이런 사실만 놓고 보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물은 마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의 물을 살펴보면 97.5%는 바닷물, 2.5%는 담수이며 담수 중 1.76%는 빙하입니다. 다시 말해 지구의 70억이 넘는 사람들은 빗물과 지하수, 호수,
강으로 이루어진 1%도 안 되는 담수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인도 서부 지역에 사는 사크하람 바가시라는 남자는 3명의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매력이 넘쳐서도 아닙니다. 여러 부인을 얻게 된 사연은 바로 물 때문입니다. 물을 길어다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다시 결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물을 길어오지 못하게 됐을 때 세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바가치가 사는 마하라슈트라주는 물이 매우 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2만여 가구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누군가 멀리까지 나가 양동이에 물을 길어 와야만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일부 다처제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물을 길어 온다는 조건으로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이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곧 오늘의 생존을 뜻하기에 수많은 여성과 아이가 물을 깃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방 대신 물통을 메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 부족으로 생긴 변화는 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난한 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도시 역시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하면 아마도 휘황찬란한 분수쇼와 드넓은 수영장이 있는 호텔, 잔디가 깔린 정원이 있는 주택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라스베이거스의 젖줄인 미드호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도 이제는 역사 속의 한 장면이 될지 모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라스베이거스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드호가 말라가면서 내받아주는 대대적인 물 절약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잔디 줄이기입니다. 정원이 잔디를 줄인 만큼 돈을 준다는 소식에 4만 8천 가구 이상이 집 앞의 잔디를 뽑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프장에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물 양이 정해져 있고 세차 역시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사치와 욕망의 도시인 라스베이거스를 변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물이었습니다. 가뭄 탓에 직업을 잃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물은 농업, 어업, 공업, 서비스업까지 우리 직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미드호의 물이 줄어들자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680명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앞으로 30년 동안 물 부족으로 1년에 2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예측도 나돌고 있습니다. 직업 4개 중 3개가 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 그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처럼 물은 당장의 생존만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만큼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주식은 평생 팔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거부 워런 버핏이 가리킨 회사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의 명성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병사들에게 코카콜라를 나눠줬는데 그 양만 7,500만 병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1950년 미국 음료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며 미국의 대표 음료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길 것만 같던 코카콜라가 인도에서는 불청객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코카콜라 반입 금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마을에서 코카콜라 공장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인구수 2위를 자랑하는 인도에 진출해
50개가 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칼라데라 지역에도 커다란 코카콜라 공장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더 살만해질 줄 알았는데 주민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져 갔습니다.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다 쓰면서 지하수가 바닥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더 많이, 더 깊게 우물을 팠고 이제는 그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우물이 말라버려 멀리까지 물을 뜨러 가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메디간즈 지역 역시 같은 이유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우물만큼이나 주민들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생계였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채소가 잘 자랄 리 없습니다. 작물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자 수많은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공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와 인도 농민 간의 갈등을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 그리고 특정 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볼리비아 티키파야에서는 맥주 공장,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생수 공장이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처럼 심각한 물 스트레스를 겪는 나라가 전 세계에 37개나 됩니다. 높아져가는 물 스트레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비롯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컵의 3분의 2만큼 들어가는 커피를 만들려면 7g 정도의 커피 가루가 필요합니다. 7g의 커피를 재배하고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을 계산하면 132리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132리터의 물이 추가로 소모된 셈입니다. 이렇게 물건이나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물을 보이지 않는 물, 즉 가상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물을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여겨 누구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재산이었던 물이 돈벌이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해 매일 먼 길을 나서야 하지만 누군가는 거대한 자본을 이용해 마을의 지하수를 모두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사용을 둘러싼 불평등, 이제는 어떻게 물을 나눠 써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샌델 교수는 뭐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여기는 오늘날에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을 더 주면 진료를 먼저 받을 수 있다거나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거나 희귀 동물을 사냥할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사례처럼 정의와 시장의 효율성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의 가격입니다. 물은 신이 준 선물이지 상품이 아니다. 물은 생명이다. 볼리비아의 한 도시 코차밤바는 성난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와 일터로 가지 않고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시민들을 향해 정부는 최루탄을 쏘고 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1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할 만큼 정부와 시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대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수도 민영화 이후 끝도 없이 올라간 물값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가 처음부터 민영화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8년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에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도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던 볼리비아 정부는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해외 기업의 코차밤바 지역의 수도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주민들에게 민영화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도세가 매월 오르는 바람에 물값으로 임금의 5분의 1이나 되는 돈을 치러야 했습니다. 비싼 수도요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강물을 퍼오거나 빗물을 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기업은 도시의 모든 물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주민들은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도록 계속된 시위 끝에 마침내 주민들은 물 운영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수도 민영화로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볼리비아만이 아닙니다. 민간에 물을 맡긴 지 20년이 지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비싼 가격 탓에 가난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탄자니아의 옛 수도 다르에스 살람의 경우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탄자니아의 옛 수도 다르에스 살렘의 경우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2003년 다국적 기업의 경영권을 넘겼지만 수도 배급이 처음 약속과 달랐고 역시나 치솟는 물값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수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흐름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은행의 수도 민영화 프로젝트는 85개에 달했지만 6년이 지난 후에는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 비해 실패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180개 도시에서 수도 민영화가 철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수도 민영화가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책정된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민영화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모두가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2017년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최초로 금속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이나 은을 채굴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70%에 육박할 만큼 경제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 채굴을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이 조금 의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990년부터 채광 붐이 불었던 산세바스티안 지역은 무분별한 금속 채굴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산세바스티안 강물은 푸른빛에서 오렌지빛으로 변했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해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청산가리는 허용치의 9배를, 철은 1000배를 뛰어넘었다는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채굴권을 발행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다국적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기업 활동을 규제했다는 이유로 세계은행에 엘살바도르를 제소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세계은행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업 측이 패소하면서 엘살바도르는 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금속 채굴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먹을 수 없는 금보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더 귀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입니다. 더 나아가 물을 인간의 기본권에 넣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2016년 유럽 최초로 헌법에서 물 마실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을 마실 권리를 가지며 수자원은 국가의 관리를 받는 공공재라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슬로베니아 외에도 오늘날 전 세계 15개 국가의 헌법에서 물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의 또 다른 이름은 푸른 황금입니다. 물이 점점 더 귀해지면서 금처럼 몸값이 뛰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물 부족 문제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물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을 기본 권리로 인정해 이런 미래를 막아야 합니다. 물 스트레스를 낮추는 손쉬운 방법. 우리나라는 현재 1년 내내 깨끗한 물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2050년이면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 지수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소중한 자원인 물을 오래도록 사용하도록 일상에서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하나, 절수기를 설치한다. 세면대나 싱크대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설치하고 샤워기를 절약 헤드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물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절수기를 사용하면 수압이 높아져 일반 수도꼭지를 사용할 때보다 50% 이상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둘, 노래를 들으며 샤워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2곡을 고르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샤워를 마칩니다. 시계가 없는 욕실에서 장시간 샤워를 하며 물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템포가 빠른 곡을 선택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 좋은데요. 셋, 청바지를 냉동실에 넣어둔다. 신문지에 청바지를 돌돌 말아 비닐봉투에 담고 하루 정도 냉동실에 넣어두면 저온을 견디지 못한 박테리아가 없어지면서 퀴퀴한 냄새가 빠집니다. 잦은 세탁으로 물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청바지의 색이 빠지거나 모양이 망가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 내가 남긴 물 발자국을 계산한다. 물 발자국 계산기는 실내외 활동, 식습관, 재활용에 대한 약 30개의 질문을 던져 하루 평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하는지 계산해 보여줍니다. 특히 샤워나 설거지처럼 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물건이나 식량을 생산하고 폐기하는데 가상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중에서 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